자, 이제 3강이 되겠습니다. 교재 4페이지가 되겠고요. 4페이지 보면 제3절에 용도 지구가 또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방금 배웠습니다. 용도 지역이 나왔고요. 이제 용도 지구가 나오죠. 자, 새로운 용어들을 자꾸 학습하는 거예요. 용도 지역은 토지를 대상으로 국토를 나눈 것이고요. 그럼 용도 지구는 뭘까? 자, 이것도 지구는 지구인데 용도가 있는 지구란 얘기죠. 그럼 지역과 지구를 음미해 보면 이것은 크고 이것은 작을 듯한 느낌이 들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양자 간의 관계성을 생각해 보자. 이 관계성을 이해하면 용도 지구를 이해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자, 용도 지역에 아까 도시 지역, 관리 지역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여기 도시 지역이 있다고 쳐봐요. 여기 만약에 관리 지역이 있다고 쳐보자. 관리 지역. 도시적이나 관리지역은 용도 지역의 종류였습니다. 그럼 도시지역은 사람의 밀집도가 크니까 건물이 따닥따닥 밀집되어 있겠죠.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 있다.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옆 건물에 화재가 나면 대책이 없겠죠. 건물이 밀집도가 높으니까 이럴 때 화재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화재 예방. 이 건물에 화재를 좀 막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짓는 건물은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불에 잘 타지 않는 그런 재료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규제할 필요가 있죠. 이럴 때 방화지구를 정합니다. 자, 방화지구 들어봤죠? 화재를 예방한다 이 뜻이죠. 따라서 방화지구는 용도지구입니다. 지구자로 끝나죠? 그리고 방화지구는 용도 지역 안에 있는 그 건물에 화재를 예방하겠다는 이 목적을 보완해 주는 거죠. 목적을 보완하기 위해서 방제지구를 정한다. 방화지구를 정한다. 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을 보자. 관리지역에 비행장, 공항이 있습니다. 공항 주변에 건물이 있죠. 자, 그러면 이 공항 주변의 건물은 높이를 높여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높이가 높게 되면 비행기 이착륙할 때 문제점이 많겠죠. 높이를 규제해야 됩니다. 높이를 뭐 낮게 줘주세요. 이렇게 규제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공항 주변의 건축물쯤에다가 고도지구를 정한다. 자, 고도지구라는 거 들어봤죠? 고도지구는 높이를 규제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용도지구인 고도지구나 방화지구는 뭐다? 용도 지역에 있는 그 건축물의 특정한 목적을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화재를 예방한다든지 또는 높이를 규제한다든지 이와 같은 목적을 보완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용도지구입니다. 그럼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관계는 보완적 관계입니다.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과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요. 용도 지역에 있는 그 건물의 목적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를 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용도 지구가 뭡니까? 그럼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용도 지역의 건물의 일정 목적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바로 용도 지구가 되겠다. 여러 목적이 있겠죠? 이게 바로 용도 지구인데. 자, 그럼 여러분들 아까 용도 지역은 토지에다 정한다고 했나요? 건축물에 정한다고 했나요? 토지였습니다. 토지니까 평면적 정이죠. 토지를 대상으로 정한다. 평면적 정. 평면이니까 중복된다 안 된다? 중복정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도지구를 잘 보세요. 용도지구는 주로 건축물에 정되는 걸 알 수 있죠. 주로 건축물에 정된다. 건축물에 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건축물은 평면입니까? 입체입니까? 입체죠. 이건 입체적 정이라고 한다. 건축물에 입체적 정한다. 그렇다면 하나의 건물은 말이죠. 하나의 건물은 여러 개의 기능이 상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복합 건물이라는 게 많이 있죠. 컴플렉스 빌딩. 뭐 주거나 상업이 복합되어 있는 뭐 주상복합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건축물은 여러 개의 기능이 상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개 용도지구를 중복 정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죠.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용도지역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에 정하니까 평면이다. 여러 개의 기능이 상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중복 정이 안 되고요. 그러나 용도지구는 건축물의 정되므로 입체적 정이고 중복 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를 잠깐 보시면요. 자, 용도지구를 보면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요표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 용도지역의 어떤 규제를 완화 또는 강화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할 수도 있고 또 미관이나 경관이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위해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도시 미관이나 안전을 위해서 용도지역에서 제한하는 것을 더욱 강화, 완화해서 용도적 기능을 업그레이드 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완해 준다는 얘기죠. 용도지구를 정함으로써 보완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용도지구는 종류가 꽤 많을 겁니다. 꽤 많을 거예요. 이름을 대체적으로 보면 뭐 경관지구. 경관지구 하게 되면은 경관의 보존이다. 그래서 뭐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지경관 이렇게 또 세분되는군요. 그죠? 그래서 자연경관지구 하면 자연경관을 보호한다. 수변하면 물가라는 얘기죠. 물가. 수변의 자연경관을 보호한다. 시가지경관은 시가지도시경관을 보호한다. 이렇게 각각의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 수변, 시가지. 이렇게 나눠지는 게 경관지구고요. 이제 고도지구를 볼까요? 고도지구. 고도지구는 말씀드렸듯이 높이를 규제한다고 했습니다.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정한다. 그래서 고도지구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군요. 최고 고도와 최저 고도로 나눠지는데 의미 잘 하셔야 돼요. 의미 파악을. 최고 고도지구는 높게 짓는 걸까요? 낮게 짓는 걸까요? 높게 짓는 게 아니라 낮게 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층 최고 고도지구가 지정되면 5층 이하로 짓자는 거죠. 낮게 짓는 겁니다. 즉 건물의 과밀을 막기 위해서는 건물을 낮춰야 되죠. 과밀을 막기 위해서 건축물의 최고 한도를 정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낮게 짓는 겁니다. 되게 이제 비행장 주변은 낮게 짓기 위해서 최고 고도를 정하고요. 이제 최저 고도는 낮게 짓는 게 아니라 거꾸로 높게 짓는 겁니다. 만약에 2층 최저 고도지구가 정되면 낮아봐야 2층이다 이 뜻이에요. 2층 이상으로 지나는 거죠. 따라서 고도화시킨다, 높인다는 얘기죠. 고도화하기 위해서 건축물 높이의 최저 한도를 정한다 그랬으니까 높게 짓는 걸 뜻한다. 그래서 최고 고도가 높낮이가 반대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이제 방화지구와 방제지구가 있습니다. 방화는 화재를 예방한다 그래서 방화가 되죠. 화재 위험을 예방한다. 방제지구는 재해를 예방하는 거죠. 재해를 예방한다 그래서 방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재해의 종류는 화재도 일종의 재해입니다. 지진도 재해고 화재도 재해죠. 근데 이 방제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지방 붕괴 등의 재해를 예방한다. 그렇다면 방화와 방제를 똑같이 화재도 일종의 재해입니다. 이걸 분리를 하고 있죠. 화재 쪽은 방화, 일반 재해 쪽은 방제로 분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화재도 재해입니다만 이것은 인적 재해죠. 주로 건축물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화재를 예방할 필요가 있죠. 이건 도심권 내에 주로 정의될 것이고 풍수의 산사태와 같은 자연적 재해는 도심권 바깥에 주로 발생을 하니까 이건 도심권 바깥에 정한다. 따라서 이 두 개는 지정사공서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하고 있죠. 조심할 건 화재 위험 예방은 방화, 풍수의 산사태 재해 예방은 방제 이렇게. 그래서 이 방제지구는 요즘은 말이죠. 재해가 도심권 바깥에도 일어나지만 시가지 안에서도 재해가 많이 발생하죠. 과거 몇 년 전에 수도권 서울에 지하철 역사가 막 푹 꺼지는 싱크홀 현상이 발생하고 사람이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방제지구는 이제 시가지 방제와 자연 방제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요건 도심권 내의 재해 예방, 요건 도심권 바깥의 재해 예방. 그래서 시가지와 자연 방제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용도지구 종류가 좀 많은데요. 이제 보호지구라는 게 있죠. 이 보호지구가 근본에 개정됐습니다. 이 보호지구는 여러 개 지구를 합쳐가지고 보호지구로 했는데, 자, 그럼 읽어볼까요? 문화재랄지, 중요시설물이니까 항만이나 공항 같은 거죠. 또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그 지역의 보호 보존을 위해서 보호지구를 지정한다. 문화재, 보호, 중요시설물을 보호한다. 이게 보호지구고요. 이제 복합용도지구도 근본에 새로 신설된 겁니다. 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이나 개발 수요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결국 결론은 뭐죠?
특정 세리 입지를 완화시키는 겁니다. 어떤 토지에 효율적이고 복합적 이용을 도모하려면 이것저것 모든 시설이 다 들어와야 되죠. 그 시설의 입지를 완화해서 복합적 토지를 이용을 도모하자. 이게 바로 복합 용도지구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이제 취락지구가 나옵니다. 취락할 때 취락이 뭐죠? 주택단지가 모이는 걸 취락이라고 하죠. 취락을 정비하는 것이 바로 취락지구인데요. 이건 둘로 나눠집니다. 자연취락과 집단취락으로 나눠지는데 이 취락지구는 어느 지역의 취락을 정비하느냐에 따라서 자연과 집단으로 나눠집니다. 자연취락지구는요.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자연취락. 자, 생각해 보세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하면 뭔가 자연의 느낌이 나죠? 자연취락이 하고요. 이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입니다. 여기에 취락을 정비하는 것이 바로 집단취락인데 개발제한구역의 취락 정비를 왜 집단취락지라고 하느냐? 이렇습니다. 자, 여기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있죠. 자, 여러분들 개발제한구역 하면은 개발지역이겠어요? 보전지역이겠어요? 이게 보전지역이죠. 개발을 제한하니까 보전을 할 지역이죠.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권 변두리니까 주택이 듬성듬성 떨어져 있다. 이렇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집들이 막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듬성듬성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보전을 꾀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때는 어떤 한 곳을 딱 정해서 흩어져 있는 주택을 한 곳에 모읍니다. 이렇게 싹 다 모아서 여기서 주택을 관리해 준다면 전반적으로 보전도를 꾀할 수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가 취락지구를 정합니다. 집단 취락지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왜 집단이라고 들어간다? 최소한 집이 10개 이상, 10호 이상이 되어야만 집을 끌어모을 수 있거든요. 집단성이 있다 그래서 집단 취락지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저것에 흩어져 있는 이 집의 소유자들이 아무런 혜택도 없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겠죠. 그래서 집단 취락지구로 이주를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지원 사업도 해주고 건폐율도 완화해주고 이렇게 혜택을 줌으로써 끌어모으자는 거죠. 이게 집단 취락지구. 자, 그래서 취락지구는 어디에 취락을 정비하느냐에 따라서 자연 취락과 집단 취락으로 나눠진다. 집단 취락은 개발 제한구역 취락을 정비한다. 몇 년 전에 시험에 출제되었죠. 다음 중 개발 제한구역에 지정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정답은 집단 취락지구. 외우는 방법 개집. 개발 제한구역에 집단 취락에서 개집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암기 요령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진흥지구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여러 가지 지역에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그래서 이름이 개발진흥지구인데 무려 5가지로 나눠지죠.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야, 저 많은 걸 어떻게 외울까? 절대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입문과정이에요. 용도지역의 뜻 알고 이렇게 좀 나눠지고 있다. 이렇게만 알고 가는 겁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을 위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주거자 그대로 들어가죠. 산업유통은 공업과 유통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한다. 관광휴양 똑같죠? 관광휴양이론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한다. 그다음 복합이니까 뭔가 2개 이상이 합쳐졌다는 의미일 겁니다. 주거, 산업, 유통, 관광, 2개 이상 기능을 중심으로 묶었다는 얘기죠. 중심으로 개발 정비한다. 특정은 그 이외입니다. 주거나 공업이나 유통물류이나 관광기능 이외의 기능, 요걸 뺀 나머지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한다. 이게 바로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렇게 일단 파악을 하시고요. 이제 특정 용도 제한지구입니다. 요건 말 그대로 어떤 지역에 특정한 용도를 규제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에 술집을 규제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거나 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이랄지 또는 청소년 유해시설 등의 특정 세대 입지를 규제하는 겁니다. 학교 주변에 술집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규제하는 것이 특정 용도를 제한한다. 그래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용도지구의 뜻하고요. 종류 정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럼 용도지구의 특성은 뭘까? 아까 얘기했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간의 관계는 무슨 관계? 보완적 관계. 화재를 예방한다, 높이를 규제한다, 이와 같은 보완적 관계가 있다. 또 일부 지구가 세분됩니다. 이제 9개 정도 용도지구를 따지는데 약간 오차가 있네요. 추락지구는 이것은 세분이 되고요. 미관지구는 없어졌는데 잘못 넣었네요. 이거 지워주시고요. 방제지구도 세분되고요. 보존지구나 시설보호지구는 다 예전에 통합됐는데 잘못 들어갔으니까 없애주시고요. 고도지구나 경관지구나 개발진흥지구는 세분된다. 요 두 개는, 요 세 개는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들어간 겁니다. 또 용도지구는 주로 건축물에 제공되는 입체적 적용으로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학습했습니다. 두 간의 관계까지 고찰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가 나옵니다. 이제 용도구역이라고 나와요. 자, 이제 이름이 비슷한 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시자고요. 자, 용도구역 하면은 이겁니다. 이것도 구역은 구역인데 용도가 있는 구역이다. 벌써 용도자 들어가는 세 번째가 나오죠. 첫 번째로 용도지역, 두 번째로 용도지구, 세 번째가 용도구역입니다. 그럼 용도구역은 뭐냐? 야, 이것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정됩니다. 따라서 그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규제가 무지 셉니다. 행위 제한이 아주 센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행위 제한이 세다. 그래서 우리 법의 용도구역이 5개로 나눠집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 있고요. 가장 많이 듣던 거죠. 그때 구역자로 끝나죠. 개발 제한 구역. 또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끝에가 구역자로 끝나죠. 도. 시가화 조정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이 있어요. 시. 그다음에 수산자원 보호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이것도 구역자로 끝나죠. 수산자원. 수산자원이니까 물고기가 되겠고요. 끝으로 입지 규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역자로 끝나죠. 입. 이렇게 5개를 우리는 용도 구역이라고 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 개,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도, 시가화 조정 구역 시,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입. 그래서 앞자 따가지고 그냥 개, 도, 시, 수, 입 이렇게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용도 구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정되기 때문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규제도가 무지 셉니다. 우리 군대로 치면 특수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수부대.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보잔 말이에요. 요거 좀 보고 또 그림을 그릴게요. 자, 우선 용도구역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그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합니다. 이렇게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 확산을 방지한다. 계획적 단계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한다.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권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정되는 것을 용도구역이라 합니다. 그럼 용도구역은 크게 5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개, 도, 시, 수, 입 그랬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자, 여러분들 개발 제한 구역을 보통 그린벨트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린벨트. 초록색 벨트를 맸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개발 제한 구역의 의미가 뭘까? 잠깐 여기 봅니다. 요거 설명하는 거죠. 개발 제한 구역. 하나하나 설명하고 저 내용을 또 보고 이렇게 하자고요. 아마 5개의 용도 구역 중에서 우리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드는 게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린벨트인데 요건 그린벨트라고 하는데 초록색 벨트를 맸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도시적을 그려볼게요. 도시가 아까 들었던 거죠?
도시적은 용도 지역입니까? 용도 지구입니까? 용도 지역이죠? 용도 지역에 도시적이 있다. 도시적은 개발의 지역입니다. 그럼 도시적이 개발하는 걸 보세요. 중심부는 빼곡빼곡 잘 개발이 됩니다. 그죠? 중심부는 빼곡빼곡 차곡차곡 개발이 되는데 외곽으로 나갈수록 엉성한 개발이 되죠. 확산만 될 뿐이지 엉성한 개발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도시의 특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무질서하게 퍼져나가는 걸 벨트를 찾고 막자는 개념이에요. 그럼 도시지역은 아까 어떻게 나눠진다? 생각해 보세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눠진다. 기억나시죠?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나눠지는데 그중에 녹지지역은 주로 보전지역이에요. 휴식을 위한 보전지역이니까 녹지지역에 이렇게 변두리쯤에 이렇게 지정이 될 겁니다. 도시적 변두리에 녹지지역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녹지지역이 포진하고 있겠죠. 이 파란 게 바로 녹지지역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도시지역은 개발의 지역이다. 중심부는 잘 개발된다. 근데 외곽으로 갈수록 엉성한 개발이 된다.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무질서한 확산만 될 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부분에 벨트를 쳐서 더 이상 확산되는 걸 막자. 그러기 위해서 녹지적을 주변 삼아 이렇게 하나의 구역을 설정합니다. 녹지지역을 이렇게 대상으로 대부분 대상으로 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딱 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개발되는 걸 여기서 보존을 해야 되니까 더 이상 개발되는 확산을 여기서 벨트에서 막아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 도시의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소위 아이덴티티, 그 도시의 특성을 살리는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살려주자. 대개 그래서 이 변두리에는 군부대도 있으니까 군사시설을 보호한다든지 또는 여기는 공원을 설치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또는 또 레저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항공기 촬영을 딱 해보면 도심 한가운데를 대상으로 변두리죠. 변두리를 쭉 대상으로 마치 벨트를 친 것과 같다. 근데 주로 녹지적쯤이니까 녹지적은 초록색이겠죠. 초록색 벨트를 댄 것과 같다. 그래서 그린 벨트라고 합니다. 그럼 이 개발 제한 구역 내에는 철저히 보존을 해야 되니까 일정한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자, 개발 제한 구역 하면 무질서한 확산을 막습니다. 도시 주변의 자연경을 보호해 줍니다. 또 공원 같은 걸 설치해서 도시 주변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해 줍니다. 또 변두리에 군대 등이 있겠죠.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한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은 개발 제한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아파트가 계속해서 지어지면 이 주변 변두리를 그린 벨트,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해서 더 이상 개발을 못하도록 만들므로써 요 안에서 틈실한 개발이 되도록 하자. 이런 개념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요거죠. 이제 도시 자연공원 구역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이렇습니다. 그림도 이렇게 있는데요. 도시 자연공원 구역은 이렇게 보세요. 아파트 뒷산. 우리 아파트 뒷산이다 이렇게. 요즘에 아파트 지을 때요. 뒤에 산이 있으면 그 산을 밀지 않지요. 그대로 살려놓습니다. 그래서 소위 웰빙 아파트를 짓는 거죠. 뒷산을 살려주면 그 아파트 주민이 뒷산에 등산도 하고 약소를 제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질서한 산지 개발을 규제할 필요가 있죠. 그걸 도시 자연공원구역으로 한다. 그래서 도시의 자연환경이나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시 공간을 제공하니 약소나 등산로를 제공한다. 또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은 도시 자연공원을 정할 수 있다. 그림이 좀 흐릿합니다만은 여기 이제 아파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이게 산이 있잖아요. 산이. 이 산들을 돔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에게 건전한 약소를 제공한다든지 이것이 바로 도시 자연공원구역. 그래서 이 구역은 시내 중심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청계산이나 이런 주변에도 지정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시 자연공원구역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 있죠?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 개발 제한 구역 정리를 해봤고요. 도시 자연공원구역 정리했습니다. 이제 시가화 조정 구역, 이게 중요도가 좀 커요. 자, 요건 이렇게 그림을 다시 그리겠습니다. 시가화 조정 구역 정리해 볼게요. 이 시가화 조정 구역은 독일 제도입니다. 독일에서 넘어온 제도인데요. 처음에 이 구역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10여 년 전만 해도요, 이 구역이 들어왔을 때 제주도 서귀포 감귤농원 있죠. 그 일대만 지정됐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도시계획 학회를 나갔을 때 이 구역을 좀 없애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요즘에 세종시에 행정도시로 온다 막 그래가지고 요즘에 충청권에 시가화 조정구역이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사분들이 되는 분들은 시가화 조정구역에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규제하는지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시가화 조정구역을 정리하면 시가화는 도시화랑 비슷한 얘기죠. 도시로 뻗어나갈 조정, 컨트롤하는 구역이다. 자, 설명드릴게요. 여기 도시적이 또 있습니다. 도시적은 개발의 지역입니다. 그럼 도시적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주로 녹지적은 변두리에 있습니다. 이게 녹지적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얼핏 살펴봤습니다만은 녹지 지역이 또 세 가지로 자세히 세분돼요.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녹지를 생산 녹지라고 보자. 그럼 생산 녹지 지역은 녹지 지역을 다시 세분하는 것인데요. 생산 녹지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로 도시적 변두리에 가면 주로 전답으로 되어 있죠. 논과 밭으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생산 녹지입니다. 그리고 생산 녹지는 농업적 생산을 위한 지역이니까 개발 지역이에요, 보전 지역이에요. 당연히 보전 지역이죠. 그럼 보잔 말이에요. 생산 녹지도 어차피 도시적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지역은 보전 지역이고 이건 개발 지역인데 서로 상충되는 지역이 한 곳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놔두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도시적은 개발 지역인데 개발의 방향은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팽창하면서 발전합니다. 그럼 쭉 개발해 나가다가 생산 녹지에 딱 도달합니다. 이것도 도시적이니까. 생산 녹지에 딱 도달하면 농업을 위한 지역이니까 제대로 개발을 못합니다. 그죠? 제대로 개발 못한다. 또 개발을 하자니 농사 짓는데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죠. 따라서 여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농사도 못 짓고 개발도 못하는 아주 어정쩡한 상태가 되죠. 이것을 무질서한 시가화라고 하죠. 개발, 농사 짓는 곳과 개발의 특성은 서로 다른데 그대로 방치하면 개발도 못하고 농사도 못 짓는 아주 어정쩡한 상태. 이걸 무질서한 시가화라고 합니다. 이걸 막자는 얘기죠. 방지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정 기간 시로 뻗어나가는 시가화를 유보해 줍니다. 보류한다는 얘기죠. 이 일정 기간이 5년에서 20년이에요. 요 사이 기간으로 정해지죠. 이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기 위해서 요 지역에다가 시가화 조정구역을 딱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고요. 개발과 농사를 짓는다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없다. 그럼 어떡하자? 한 마리씩 잡자.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개발을 하고 농사 질래요? 농사 짓고 나서 개발을 해요. 당연히 농사부터 짓고 나서 개발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여기를 시가화 조정구역을 딱 정해서 철저히 봉쇄해 줌으로써 개발을 막아줍니다. 이 기간 동안. 그럼 이 기간 동안 뭐 하자? 농사 짓는 거예요. 요 길은 기간 동안 농사를 다 져요. 농사를 다 짓고 났으니까 이제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계획적, 단계적 개발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무질서함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상반되는 지역이 한 곳에 있다. 두 개를 다 잡을 수 없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 시로 뻗어나간 걸 보류해서 농사 지어주고 이 기간에 농사 지고 끝났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개발을 해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시가화 조정구역. 그래서 이 구역이 정되면 엄청나게 규제가 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시가화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가화 조정구역은 무질서한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자. 그러기 위해서 일정 기간, 그게 5년에서 20년 이내죠. 사익기간 정해집니다. 시가를 유보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 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년으로 정했다고 쳐봐요. 요 사익기간이니까 10년 정할 수 있죠. 그럼 10년 동안은 철저하게 시로 뻗어나간 걸 방지해 줍니다. 그럼 10년 동안 뭐 하자?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를 다 짓고 나서 그 다음에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간이 있다는 얘기는 뭘 시사한다? 그 기간이 딱 정해졌으면 그 기간이 지나면 그 구역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징역 5년에 있다. 5년이 지나면 그 다음날 자동 출소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시가와 조정구역은요. 그 유보기간이 바로 10년이었잖아요. 요 사익기간. 요 사익기간이죠. 만료되는 그 다음날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럼 만약에 15년으로 정했다면 15년을 다 채우고 그 다음날 그 구역은 없어진다 이 뜻이죠.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건 기간이 끝나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공법상 없어지는 건 다음날 없어진다. 그래서 효력의 상실하는 걸 실효라고 얘기합니다. 실효. 실효라는 건 효력이 없어졌다 얘기죠. 공법상 실효는 다음날 이루어진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한 거예요. 지금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공원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의 이제 수산자원 보호구역 보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을 보호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수산자원은 뭐겠습니까? 물고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잠깐 보면 이 수산자원은 물고기니까 이건 주로 양식장. 양식장쯤 생각하자. 양식장. 우리가 통영이나 완도에 가면 김이나 또는 굴을 양식하죠. 이게 수산자원이에요.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일대를 보호해 주는 거죠. 여기 육지가 있고 여기 양식장이 있다면 여기를 수산자원 보호를 정해서 수산자원을 보호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건 당연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다. 이것은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한다. 이거 농림부 장관이 아니죠. 이거 잘못 또 오자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꼼꼼히 검토를 해도요. 오자가 나와요. 인간이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수산이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합니다. 수산 쪽이니까 이렇게 기억하죠.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이 구역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위 바다의 그린벨트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구역도 규제가 엄청 세겠죠. 그럼 이제 물고기를 보호하려면 이 물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인접 토지까지 함께 보존해야 되죠. 여기 함부로 오염물질이 많은 걸 건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수면과 인접 토지에 대해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공유수면과란 물로 되어 있는 거죠. 바다나 강이나 호수 이런 것들이 다 공유수면인데 물과 또는 수산, 인접된 토지까지도 싸잡아서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고.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신설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요. 자, 요거 이제 보세요. 개발 제한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까지 했습니다. 이제 끝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보자. 자, 요걸 이제 풀어보면 말이죠. 입지 규제를 최소화한다 이 뜻이에요. 입지의 규제를 최소화한다.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이렇게 연상을 하십시오. 역사, 터미널. 지하철 역사나 터미널쯤 생각하세요. 서울의 양재 남부터미널이 양재동의 남부터미널 또는 상봉터미널에 이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역사나 터미널 보세요. 여기 역사가 있다. 또는 터미널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글바글 하겠죠. 사람이 터미널에 와가지고 오래 머물지를 않아요. 기다릴 때는 차만 타거나 또는 지하철을 타고 바로 없어져 버립니다. 목적지로 떠나버리죠. 근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역사나 터미널만 존재시키지 말고 이 주변에 극장도 만들어주고 또는 푸드코너, 음식을 먹는 푸드코너 또는 뭐 상가 또는 광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여기를 거점화시키겠죠. 거점. 요즘 젊은 애들 보면 뭐 강남역 8번 출구에서 만나 이런 식이죠. 왜 모입니까 거기? 강남역에 가면 지하철 타기도 좋고 먹거리 좋고 쇼핑센터가 많고 극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나 터미널에 사람이 모인다. 근데 이 기능만 주지 말고 여기다 광장이나 극장이나 이런 상권을 형성해 주면 사람이 모이게 되고 거점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사 터미널뿐 아니라 복합적인 이런 토지용을 증진하자. 상가나 광장처럼 복합적 토지용. 복합적 토지용을 증진시키자 이거예요. 그럼 사람이 모이게 되고 돈을 쓰게 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죠. 지역 경제를 살리자.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러기 위해서 여기를 갖다가 입지규제 최적을 딱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주변에 이렇게 역사나 터미널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해주려면 규제를 풀어줘야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규제를 강화시켜줄 거예요.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서 규제를 풀어주어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복합적 토지용 증진시켜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의 거점을 육성합니다. 모이게 줄 사람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다음의 지역에 대해서 뭐를 정할 수 있다? 입지 규제 최소를 정할 수 있다. 첫 번째 역사 터미널 나오죠. 이런 곳에 딱일 것이고요. 또는 결절지가 나오는데 결절지의 뜻은 이겁니다.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되는 대중교통. 예를 들어 서울의 신도림 역사. 신도림 역사는 수원 가는 국철, 뭐 인천 가는 전철 다 탈 수 있거든요. 3개 이상의 교통의 요충지를 결절지라고 부르는데 사람이 모이겠죠. 이런 곳에 지하철 역사만 두지 말고 상권을 형성해주면 모이지 않겠느냐. 결절지도 1km 이내니까 초역세권입니다. 여기 만약에 역사가 있으면 1km 이내라면 이 직경이 1km입니다. 그러니까 반경은 500m. 반경이 500m. 여기 역사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1km 이내가 되겠죠. 걸음거리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초역세권이 대상이 되죠. 이게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 이렇게 해서 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용도구역을 살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용도구역은 일정 지역의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5가지의 용도구역을 정할 수 있다. 개, 도, 시, 수, 입 이렇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전문적인 지역이 나오다 보니까 골치가 아프고요. 그런데 지금은 입문 과정입니다. 절대 외운다, 외우는 거 안 돼. 네버 안 되고. 그죠? 듣고 강연 듣듯이. 강의가 아니라 강연 듣듯이. 앞으로 여러분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수백 번 귀 아프게 듣게 됩니다. 이것은 한번 들어놓으면 나중에 교과서 가지고 기본 과정 강의할 때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자, 용도 지역이 있었죠? 그렇고요. 용도 지구 있었고요. 용도 구역이 있었다고요. 용도 지역은 전국토를 4가지로 나눴다. 크게 4가지가 뭐다?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장. 근데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 안에 그 건축물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를 정했다. 용도 구역은 개, 도, 시, 수, 입 5개가 있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지정되고 있다. 수완자원을 보호한다든지 거점을 육성한다든지 무질서함을 막기 위해서 용도구역이 지정되고 있다. 이렇게만 알면 대성공이라고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자, 이제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이제 건폐율 용적률이 나옵니다. 많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들? 건폐율도 들어봤고 용적률 들어봤다. 자, 건폐율은 주로 면적에 대한 개념이고 용적률은 주로 높이에 대한 개념이다. 자, 건폐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건폐율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퍼센트로 나오니까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그래서 뭐에 대한 무슨 비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죠. 그래서 외울 때는 건대 이렇게 해서 건대. 자, 대지 면적은 땅의 면적이고요. 건축 면적은 나중에 건축법에가 자세히 배웁니다. 건축 면적을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건물이 이렇게 땅에 닿아 있다. 그 건물이 땅에 닿는 요 흔적, 요걸 건축 면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교탁이 지금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이 바닥이 대지입니다. 건물을 번쩍 들어 올리면 땅에 흔적이 남잖아요. 이걸 건축 면적이라고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50%다라는 얘기는 대지가 이렇게 100평이 있어요. 그중에 반이잖아. 50%니까 반 정도는 건물로 꽉 채워져 있다. 그럼 이건 뭘까요? 공지죠. 건물이 없는 공지. 그러나 건폐율이 80%다라는 얘기는 대지가 100평이 있으면 그중에 몇 평? 80평 정도가 건물로 꽉 채워져 있다. 이건 바로 공지가 되죠. 그러니까 건축 면적이 많이 질수록 건폐율은 커진다. 그리고 면적 개념이다. 면적 개념. 그러면 이 건폐율의 개념은요. 건물을 많이 짓는다는 개념일까요? 공지를 많이 확보하자는 개념일까요? 공지를 확보하자는 게 목적이죠. 그럼 공지를 왜 확보해야 될까? 따닥따닥 건물이 붙어 있어. 옆 대지에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공지가 작으면 화재 대피가 곤란하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공지를 확보하는 개념이 건폐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표현인데 목적은 공지를 확보합니다. 이것은 평면 밀도를 규정한다 그래서 면적 개념이 되겠고요. 용적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자, 연면적이 뭐냐면 이것은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다. 만약에 3층 건물 있잖아요. 그럼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을 다 더한 걸 연면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공식은 연대로죠. 연대. 요건 건대. 요건 연대. 그래서 이것은 용적률은 높이 개념인데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따라서 용적률이 크면 클수록 연면적이 커진다는 얘기죠. 연면적이 커진다는 건 바닥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 높이는 높아진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높이 개념이니까 입체 밀도를 규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대지가 120평. 그리고 이제 밑바닥 흔적 건축 면적이잖아요. 건축 면적이 40평입니다. 이제 건표를 계산하라. 건표는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라고 그랬죠. 자, 대지 면적이 얼마? 120평. 그다음에 건축 면적은 땅에 닿는 흔적이니까 몇 평이다? 40평. 곱하기 100입니다. 그럼 이렇게 약분되니까 3분의 1이 되고요. 100을 갖다가 3으로 나오니까 33.3% 정도 되겠죠? 대지의 33%를 건축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반면에 용적률을 볼까요? 자, 용적률은 요건 이제 건대였었죠.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거고요. 용적률은 연대라고 그랬죠? 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겁니다. 그럼 대지 면적은 똑같겠죠? 땅 면적 120평이겠죠? 120분의. 자, 이제 연면적은 뭐라고 했나요? 연면적.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다. 자, 지금 이 건물은 4층을 뜻하죠. 하나의 바닥이 40인데 연면적이니까 하나, 둘, 셋, 넷에서 다 더해야죠. 40평이 4개니까 4, 46, 160평이 되죠. 곱하기 100을 해줘야죠. 퍼센트니까. 자, 계산해보면 이거 약분해 보자고요. 4로 약분되죠. 이건 40이고 요거는 4고 4죠. 4고 요건 3이 되겠네. 그죠? 3분의 3이라. 그러면 4 곱하기 100, 400을 3으로 나누면 133.3%입니다. 이게 바로 용적률이죠. 땅 면적의 133%를 높일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용적률이 클수록 높이는 높아지고 건폐율이 클수록 건축이 많아지니까 공지는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 건폐율 개념은 자 보세요. 다시 계산 문제 해봤고요. 건폐율은 이것은 면적 개념이죠. 요거 해석은 일본에서 탄생이 됐다고 해요. 용적률은 높이 개념이 지금 미국에서 탄생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1962년도에 뉴욕의 신시가지를 개발하면서 높이 쪽 관련 용어를 만든 게 바로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면적 개념은 건폐율, 높이 개념은 용적률. 면적이니까 평면이죠. 평면 밀도를 규제하고 공지를 확보하는 게 건폐율. 높이는 입체죠. 입체 밀도를 규제하는 높이 개념은 용적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건폐율과 용적률 값이 다르고
그 수치에 따라서 건물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3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4강을 진행하겠습니다.